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보도해드렸던 김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장철 앞두고 배추도 그렇고요,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 값이 오르고 있는데 뭐 배추 말고도 뭐 상추, 깻잎 같은 엽채류, 또 과일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큼 좀 오르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배추를 보면요, 현재 도매가가 포기당 6,587원으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20.3% 오른 것입니다. 네. 평균치에 비해서도 21%나 올랐습니다. 이게 6,000원 하니까 실감이 좀 덜 올 수도 있지만 퍼센트로 이렇게 20% 이상 오르는 것은 현재 물가 오름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고 또 서민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배추뿐만이 아니죠. 대파, 쪽파 다 올랐습니다. 생강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예년 평균치에 비하면 굉장히 오른 거예요. 이렇게 지난달, 지지난달에 워낙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김장의 주 재료인 김장 관련 어떤 채소류들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되면 본격적인 김장철이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김장 때는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재기 또 매점 매석 행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 우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배춧값 등 김장 재료 가격의 상승은 매우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김장값이 별로 문제 없다. 특히 배춧값은 오히려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출하되고 있는 이 배추가 김장용 배추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시점에는 배추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고냉지,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재배하는 그런 배추가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는 기본적으로 서늘하고 또 습기가 없는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수시로 비가 와서 비도 많이 왔죠. 폭우로 지난 여름을 상징할 수 있는데 이 채소류 중에서도 배추가 살기에는 상당히 나쁜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냉지 채소가 거의 끝물이에요. 그런데 고냉지 채소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폭우 때문에 이 배추의 품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이른바 수율이 낮다 이러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매 시장 현장에서는 배추를 생산하는 데 노력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팔 수 있는 배추의 양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김장을 해먹는 가을 배추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해보다 경작 면적 2.9% 늘어났고요. 현재 결정적으로 나쁜 기온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만약에 결정적으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냉해만 오지 않는다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지난해에도 배추값은 김장철 앞두고는 크게 올랐다가 정작 김장철이 됐을 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었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배추값이 너무 오를 것으로 전제로 한 불안 심리 또는 그에 따른 매점 매석 이 행위는 좀 단속하는 게 좋겠다.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정부 스스로도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배추의 2,000톤 긴급 출하를 해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또 폭염폭우로 인한 수급의 차질 이것을 메꾸어 가기로 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 변수는 10월 달 이 하반기와 11월 초에 날씨가 김장철 배추 등 김장 관련
소재의 채소의 가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면은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냉해에 굉장히 그렇죠. 약합니다. 어쨌든 근데 농림부 얘기도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배추값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상황도 좀 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등에서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거 이제 1년 도래했네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때 수신 금액 꽤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돌려주려면 또 금리 유치해야 되니까 또 이거 뭐 대출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예, 1년 전 이맘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그랬었잖아요. 예, 레고랜드 갑자기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건설비를 주지 못했다 하면서 금융 불안이 왔고 자금이 대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금융기관들은 떠나가는 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높여서 예금 금리를 높여서 자금을 유치했더랬습니다. 그게 보통 1년짜리 정기예금 형태로 나갔는데요. 이게 지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1년 전에 6%까지 올라갔던 지금 예금 금리, 지금 1년 지나서 다시 예금하려고 그러면 금리가 좀 4%대 3%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맛을 들인 기존 어떤 예금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1년 시점이 지금 시점에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니까 작년 수준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떠나가는 돈을 어떤 잡기 위해서 고금리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금리 경쟁을 하니까 은행보다 신용 등급이 조금 낮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더 높이는 거죠. 최근에 일부 새마을금고는 7%의 7%요? 예금까지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 오르는 것은 일견 좋아 보입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의 한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예금 금리 오른 것만큼 대출 금리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나 기업들 또 타격을 받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물가 상승 속에서 또 한 번 이 고통을 긴축의 고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도 또 금융기관도 상당히 비상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어떤 레고랜드 사태가 미리 예측된 사태이기 때문에 뭐 돌발적인 변수는 아니어서 충분히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떤 금융기관 간의 일부 금융기관에서 또 지나친 고금리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뻥튀기가 돼서 결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끌어올리고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자제가 요청되고 금융당국에서도 좀 발빠른 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융당국의 조치를 좀 지켜보겠고요. 자,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해 10월에 첨단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었던 미국 정부. 저사양 인공지능 칩까지 수출을 좀 제한하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된 것인데 지난달에 이제 화웨이가 발표한 신형 스마트폰에 첨단 반도체 탑재했던 것 같은 일을 좀 막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의 아주 핵심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미국은 이 서방이 훨씬 더 우세한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가서 그것을 군사 장비에 씀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해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규제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규제한 것은 주로 최첨단 반도체, 아주 고사양, 일반 사양은 뭐 이게 안보 문제까지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은 풀어줬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화웨이가 최근에 스마트폰 만들어내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 7나노 첨단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랬잖아요. 왜 만들었냐를 자세히 아직까지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에 좀 저사양, 그러니까 7나노가 아닌 14나노, 20나노의 좀 이것을 갖다가 레가시라고 좀 전통적인 그런 반도체 기술을 응용을 하면 결국은 고사양의 반도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중국을 향해서 2차 반도체 제재를 날렸는데요. 그 내용은 저사양 반도체도 그러니까 좀 저급한 중급의 반도체도 AI용은 중국에 팔면 안 된다. 그런데 AI용 반도체는 지금 요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 챗GPT가 나오면서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거의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총 매출액 중에 중국 판매량이 얼마큼이요? 20%가 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첨단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니까 엔비디아는 긴급하게 공장 시설을 좀 재조정을 해서 저사양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에 팔아왔는데 미국이 그 저사양도 안 된다고 딱 막아버렸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사양을 준비하느라고 예. 들어갔던 많은 비용, 엄청나게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기계도 못 돌리게 됐고 결국은 매출도 줄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엔비디아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수출 통제 조치 강화 때문에 미중 간의 반도체 전장 격화가 좀 국내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일 텐데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도 그렇고 공급망에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일단 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한국 같은 데서 중국의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되는 그로 인한 타격이 1차 있습니다. 뭐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일단 AI용 반도체는 직접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그러나 그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또 우리 삼성과 SK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서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이 대목에서 자력갱생을 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반도체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저사양 반도체의 어떤 독자 생산기를 터버리게 되면 예. 현재 중급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중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예. 이 전쟁이 좀 더 가열되면 기술은 미국에서 받고 예. 또 판매는 중국에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고래 싸움에 좀 바지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예민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파고에 좀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